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이재용입니다. 참 힘들게 2022년 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잘 견디셨습니까? 코스피, 코스닥이 각각 2% 가까이 하락하면서 오늘 2022년 장이 끝나버렸습니다. 글쎄요, 내년이 설마 이보다 더 나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우려 그리고 걱정, 그러면서도 희망을 가지고 오늘 두 분 전문가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2022년 참 힘들게 마무리가 됐는데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경주마 한결같이 이렇게 찾아주신 두 분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데일리 이슈는 뭐 단 한 가지입니다. 다들 너무나 궁금해하시죠. 2243, 678 이 숫자로 오늘 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 가까이 밀리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두 분께 여쭙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기관하고 외국인들 다 팔고 그 판 물량을 개인들이 다 받아내고 이런 거였는데 두 분은 어떻게 오늘 좀 담으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네, 사실 연말만 되면은 매번 이런 그 시기에 그 매매가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대주주 회피를 위한 물량으로 매도를 했다가 네. 그러면 그거를 배당 차익을 노리고서 금융투자 이제 기관은 사거든요. 네. 그러고서 그 날짜가 지나면 이렇게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거기에다가 이번에는 또 막 위클리 만기까지 닥치면서 거기에 또 매매가 아주 그냥 뭐 우당탕탕 이렇게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마지막까지 이래서 너무 좀 씁쓸하고요. 그리고 뭐 주가가 사실 내린다는 거는 점점 이게 싸진다는 얘기니까 네. 주식은 사실 싸질수록 위험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시기 자체는 뭐 매수로 노리기엔 좋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제 질문에는 답을 안 하셨습니다. 오늘 아, 담으셨습니까? 안 담으셨습니까? 오늘 저는 뭐 조금 네네. 아, 조금. 예. 알겠습니다. 네. 아, 제가 맹철님은 대본을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오늘 조금 샀습니다. 저는 항상 매일 네. 조금씩 계획대로 미리 좀 전략을 아. 짜고 그 전략대로 네. 움직이는데 이제 팔 것들은 갑자기 이제 급등하고 뭐 테마 걸리고 이런 거가 나오면 파는데 예. 오늘은 팔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자, 이제 오늘 장은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은 때 2% 가까이 빠지는, 근데 연말에 지금 몇 거래일 동안 계속 빠졌는데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공포감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신 이유는 뭡니까? 회사 자체가 큰 뭐 문제 없이 네. 감익이 간다고 해도 감익보다 회사가 이익이 빠지는 것보다 더 과하게 빠진 것들은 네. 기회니까요. 벌써 한 달 전만 해도요. 네. 2,500까지 올랐잖아요. 저번 달은. 그때는 이제 2,500 갔을 때는 사람들이 이거 다시 또 다 괜찮아지는 거 아니야? 더 가는 거 아니야? 그랬었어요, 분위기가. 그리고 12월에 지금 좀 약세 오니까 이제 또 네. 겁을 먹고 또 이럴 때 좀 샀다가 전 2,500일 때는 좀 줄이고 그런 네.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근데 개인들은 이럴 때 이제 공포감을 느끼는데 네. 공포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공포감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몰라서 그래요. 이 회사가 얼마나 가치가 있고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회사가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네.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포가 오는 거죠. 이제 끝없이 떨어질 것 같고 네. 그게 이제 더 손실을 입히면 이제 내면의 세계에서 나는 지금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네. 신호를 보내죠. 그게 이제 공포심의 근원인 거고 네. 그러면은 사실 매수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아마 뭐 괜찮은 회사를 매수하신 분들은 구력이 좀 되고 좀 스마트 머니인 경우들이 있고 일반인들은 매수를 못 합니다. 오늘 같은 날은. 네. 근데 보면 기관과 외국인이 선수인데 그들은 왜 던졌습니까? 그리고 개인들은 왜 샀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 질문을 주실 것 같아서 앞서 맨 처음에 답변을 드렸던 건데 사실 금융투자에서 네. 지금 배당 차익을 노리고 들어온 자금이 네. 배당 나기 전까지 해가지고서 한 2, 3조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네. 그런 자금들이 그 이후에 한 일주일 동안에는 그러니까는 그 다음 만기 때까지 해가지고서는 다 그거를 또 매도를 해서 나가게 되거든요. 그냥 그런 매매 불가했다라는 게 첫째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위클리 만기 때마다 외국인 쪽에서 자꾸 포지션이 좀 과격하게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네. 이번에 아마 좀
뭐 매도가 나오는 거를 기회 삼아 가지고서 네. 좀 과격하게 더 밀어버렸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광우 대표께서도 오늘 좀 담았다라고 말씀하신 거면 2023년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에 배팅을 하신 거잖아요. 왜 네. 그렇게 보십니까? 저는 뭐 2023년도가 좀 생각보단 긍정적이지 않을까. 첫 번째 이유는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 강하다라는 거, 그거를 좀 첫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 좋은 상황에서도 네. 희망의 그런 좀 빛들이 좀 보인다라는 건데, 제가 봤었을 때는 뭐 우리가 제일 우려하는 게 뭐 인플레이션. 근데 이것도 좀 내려갈 만한, 그러니까 선행 데이터들을 봤을 때는 더 내려갈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침체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기업 이익들이 네. 인플레 환경에서는 괜찮게 나오지 않겠느냐. 실제로 또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기업들의 경우에는 지금 뭐 중국 쪽에서도 좀 리오프닝을 한다 그러고, 그다음 수출 시장에서는 일본하고 경합을 하는데 일본이 좀 엔도 강세가고 하면 우리 기업들 그동안에 참 길을 못 폈었는데 그것도 좀 이제는 조금씩 23년도에는 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뭐 점점 나아지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봐가지고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서 산타랠리 얘기를 했었는데 산타랠리는커녕 많은 분들이 사탄랠리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미국 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도 마찬가지고 계속 떨어졌습니다.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우선 뭐 지금 기업들이 감익이 가장 큰 거는 저는 내년도에 그 기업으로 보면은 기업들은 저는 어려울 걸로 예상을 해요. 그리고 기업이 어려우면 장도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게 선행되기 때문에 예, 미리 선행을 하고 네. 이제 주식 시장하고 그 기업의 이익이 재무제표로 찍히는 거라는 네. 시간 차가 꽤 커요. 꽤 크고 회사가 안 좋아진다고 주가가 무조건 떨어지고 단기적으로는 회사의 주가와 네. 그 회사의 상황하고는 좀 그 괴리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내년도는 우리나라 전방 산업들이 저는 되게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전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반도체 쪽이 힘들 거라고 생각했고, 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애널들보다 저는 그게 좀 더 길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하는 것보다 네.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이제 주가에 많이 반영이 돼서 올해 반영이 됐다. 올해 많이 반영이 됐죠. 네. 그래서 그 안에서의 이 내년도는 편안하게는 저는 네. 뭐랄까요, 주식 플레이는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반영이 됐기 때문에. 네. 근데 경제 상황은 굉장히 안 좋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안 좋은데 네. 장은 좋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진다는 건 아니고요. 네. 좋아질 수 있다. 플레이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사기에는 사고하기에는 좀 저렴한 가격대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리고 내수 기업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나 이런 경우는 감익이 꽤 클 거예요. 이제 수요단에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예를 들면 음식료나 이런 것들은 크게 이제 매출이나든지 이익에 영향을 좀 덜 받을 거거든요. 이제 그런 데 위주로 좀 플레이를 하면 안정된 수익을 내기는 내년은 좀 쉬울 거로 생각합니다. 반도체 위주로 플레이를 해라. 오늘 이제 그러니까요. 많이 떨어져 있는 삼성전자가 언뜻 떠오르거든요. 반도체로 플레이하면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아, 나 잘못 들었군요, 제가. 안 된다고요. 예, 정정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진짜 주의 깊게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네. 그 하락장이 멈추려면 뭐가 선행돼야 됩니까? 이를테면 뭐 금리가 이제 좀 돌아서야 되는 거고, 전쟁도 끝나야 되는 거고, 중국 개방도 좀 화끈하게 돼야 되는 거고. 근데 어느 것 하나 만만치가 않잖아요. 내년에도.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 지금 우려하는 게 좀 해소가 되면 네. 이런 쪽에서 좋아지지 않을까 투자 심리가인데, 아무래도 제일 큰 우려는 인플레이션이 좀 빨리 떨어졌으면, 그다음 또 한 가지는 경제가 너무 침체로는 빠지지 않았으면, 두 네.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쪽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데이터가 나오면서 계속 조금씩 시장이 우려했던 것보다는 괜찮구나, 이런 점들이 나와줘야지 말씀해주신 좀 하락이 멈추고 그다음 방향 돌려서 상승으로 가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2022년 올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장은 전 세계의 장에 비해서 많이 흘러내린 겁니까? 그냥 중간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견딘 겁니까? 더 많이 빠졌습니다. 더 많이 빠졌죠. 예, 그 예. 이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우리 증시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인데요. 네. 그 소위 말해서 경기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기 민감주의 비중이 글로벌에서 거의 제일 높습니다. 네. 주식시장 차지하는 비중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좀 경기가 나빠질 것 같아라고 하게 되면 먼저 빠지고 또 그리고 더 빠지게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또 바닥을 찍고 좋아지기 시작할 때는 반대로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안 좋은데 만약 또 좋아진다라고 하면 미처 경기가 회복되는 게 확인되기도 전부터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올라가는 탄력도 글로벌 대비해서는 더 좋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냉철님은 미국 주식하고 우리 주식하고 비중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지금은 이제 70%가 한국 주식, 어. 30%가 미국 주식이고요. 미국 주식 비중을 좀 줄였어요. 환율이 1,400원 넘어갈 때는 네. 거의 그 비정상적인 네.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주식 중에 이제 뭐 엑슨모빌이라든지 좀 수익이 좀 난 것들이 있어요. 제약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줄여서 원화로 환전을 좀 하면서 네. 미국 비중은 좀 줄었고요. 한국 비중은 오히려 늘었고 한국 시장은 굉장히 특수한 게 파생이 커요. 파생이 크기 때문에 오늘같이 이게 뭐 하루에 이게 왜 우리가 외인은 샀냐, 기관은 뭐 사고 이게 사실 크게 의미가 없는 게 그래요? 매일 누군가 이게 주체를 3명을 하면 네. 한쪽은 산 게 나오고 한쪽은 판 게 나옵니다. 네. 셋 다 산 거는 없는 거예요. 네. 세 쪽에서 판 것도 없는 거고요. 한쪽은 팔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파생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파생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현물을 흔드는 경우도 있고요. 되게 복잡한 여러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루하루 이게 왜 올랐는지를 찾게 되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에 누가 팔았는지에 대해 신경 쓰고 하면 너무 중요하지 않은 거에 에너지를 쏟는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각 기업 중에 어떤 기업이 이제 오를 것인지. 그걸 우린 잘 모르겠단 말이죠. 우선 피하는 거 우선은 제거부터 하면 네. 좀 내년도는 이제 하면 그 중에 남는 것 중에서 네. 괜찮은 데서 이제 좀 플레이를 하면 피해야 되는 기업들을 먼저 잘라내고 네네 좀 네. 어려운 것. 그건 어떻게 구분합니까? 우선 내년도는 저는 반도체 쪽은 어렵다고 보고요. 지금 큰일 났네. 그 내부 사정 알아야 되는데 네. 지금 창고 엄청 짓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메모리 재고가 쌓이니까. 창고를 짓고 있다. 네, 그만큼 지금 뭐 남는 게 많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우선 주문사에서도 지금 주문 늘 네. 기력도 없고요. 근데 생산량은 지금 안 줄이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게 재고로 이제 계속 쌓일 겁니다. 네. 그게 이제 쌓이는 동안에 계속 주가는 가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제 얼마나 먼저 선반영되고 얼마나 이제 횡보를 할 거냐. 저렴한 가격. 지금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네. 가격 회사의 실력에 보면은 가격들은 누가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회사가 오르려면 회사가 이익을 낼 때 이제 회사가 오르거든요. 네. 내기 전에 오르죠. 네. 그거를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언제 좋아질까를 이거를 가늠하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멀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럼 그쪽에서는 이제 거기는 이제 피하는 거죠. 네. 그리고 환이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수출 기업보다는 내수 기업들이 좀 더 네. 유리할 거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경기가 안 좋고 금리가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금리가 이렇게 높게 되면 우선 기본적으로 가처분 소득이 떨어져요. 계산해 보면은 아마 가구당 이제 저 주택 대출이 없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네. 기본적으로만 2, 3억 정도는 깔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뭐 40만 원, 50만 원 정도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가처분 소득에서 줄기 때문에 이제 소비가 줍니다. 소비가 줄어드는 거에서 영향을 좀 덜 받을 부분. 그러면서도 지금 기업의 가치가 싸고 네. 또 그 기업이 이제 혼자 뭔가 개발을 했어요. 신제품 개발했는데 그게 이제 시장에서 유효하다든지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그런 종목을 좀 보유하고 있으면 네. 오히려 쉽게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뭐 상황이죠.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좀 상황을 알아야 하는 그 거고. 공부가 너무 오래 걸리는 공부 아닙니까? 그 냉철님이 좀 알려주시든지 뭘. 뭐 저는 별로 오래 안 걸렸던 것 같고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그냥 딱 보면 보이잖아요. 지금 창고가 아 이게 딱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지금 창고가 엄청 짓는다니까요.
아니 근데 네. 오늘 이게 저 삼성전자로 얘기하면 5만 5천 얼마로 끝났단 말이에요. 네네, 네. 그러면 이거 담을 만한 가격 아닙니까? 가격은 괜찮아요. 그래서 이게 벌써 6만 원을 깬 다음에 2,500 갈 때는 또 좀 올랐어요. 근데 그 사이에 회사가 지금 가미기구 회사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매출 영업이익단에서 하락이 될 거는 다 아는데도 중간에 그런 진폭을 만들어내거든요. 앞으로 좋아질 거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미국의 선행 지표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심리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안 좋아진다고 막 무한적으로 떨어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회사의 기본 실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상황이 좋아졌을 때 얘가 어느 정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 가격 이하로는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렴한 가격선에서 오래 기다릴 분들은 저렴한 가격이 저렴하면 사는 거고 오래 기다리기 싫고 나는 바로바로 가겠다 하면은 이제 사실은 가기 시작할 때인데 그거는 사실 잘 몰라요. 왜냐하면 선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저 오래 기다려야 되니까 지금 매력적인 가격이긴 한데 네. 여기다 다 담고 있다가 다른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네, 일부 저기 뭐 보초병을 보낸다는 표현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보초병. 네. 그러니까 거기다가 좀 놓고. 네, 근데 지금 만약에 그런 섹터의 반도체 쪽에 네. 얼마 전에도 사실은 SK 하이닉스도 굉장히 뭐 가격은 저렴하다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근데 그래서 뭐 굉장히 많은 비중을 한 번에 투자를 했다면 지금 손실이 꽤 크겠죠. 그리고 꽤 많이 기다려야겠죠. 그렇죠. 예. 정광우 대표께서도 1년 내내 흐르는 장 우리 저 경주마와 함께 하셨는데 지금 이제 워낙에 대표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저 삼성전자 얘기를 나온 김에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오늘 저도 조금 샀어요. 네. 예, 너무 매력적인 가격인 것 같아서. 근데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잘한 겁니까 저는 오늘? 지금 제가 볼 때도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기 네. 때문에 네, 좋은 선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는 반도체가 보통의 경우에 이익이 정말로 이제 그 바닥을 지나가는 네. 모멘텀이 거기에서 한 개 내지 2개 분기 전에 주가가 먼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과거에 항상 보였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언제 정도가 이 회사들의 지금 이익이 바닥이냐 거기에 대한 부분이고 현재 이제 예상치는 한 2분기 정도이지 않겠느냐 그게 시장의 컨센서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면은 좀 더 빨리 하면 지금부터이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이제 그 생산이나 아니면 재고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 산업활동 동향이라고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오늘 또 이제 최근 얼게 업데이트가 되었는데 보게 되면 생산은 좀 4개월 연속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이달에는 좀 이번에는 크게 좀 마이너스로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고가 아직까지는 플러스 증가 구간에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제일 바라는 건 이게 빨리 좀 마이너스로 떨어져 가지고서 제일 우려는 결국은 재고거든요.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덜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가 좀 주식이 본격적으로 갈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네, 그렇게 봅니다. 올 한 해는 정말 너나 없이 힘들어서 주식을 포기하고 싶다 하는 분들도 많으셨고 실제로 포기한 분들도 많으시죠. 그건 뭐 금리 5점 몇 %짜리 예금 상품에 사람이 몰리는 걸 봐서 알 수 있었습니다. 냉철님 주변에도 주식 포기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친한 사람은 없고요. 좀 덜 친한 사람들. 친한 사람들은 선수들이십니까? 그렇죠. 선수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네. 뭐 업인 것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우선 멘탈 똑똑한 사람들은 포기 안 해요. 그 주린이들은 포기한 분들이 많죠. 대부분은 많은 포기를 하죠. 예전에는 아마 작년만 해도 회사에서 주식 얘기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요즘 안 해요. 요즘은 안 하실 거예요. 그걸 저는 회사를 안 다니지만 보여요. 어떤 심리일지. 주식에 약간 상승 말씀하셨는데 포기할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이제 지금 이 공포심에 사람들이 다 팔잖아요. 그러면 오릅니다. 그러면 원래 팔 사람들이 다 팔면 회사의 본질 가치보다 더 과매도하게 돼 있고요. 그거를 이제 스마트 머니들이 받기 때문에 그때면 오릅니다. 그래서 포기한 분들 힘든 분들이 많은데 이게 심리적으로 1년 동안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면 지치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기회가 있죠. 올해도 괜찮은 종목들은 좀 올랐어요. 의료기기들도 뭐 오르고 해서 포기할 건 아니고 이게 굉장히 다음 지금 좋은 기회, 엄청난 기회를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도 보면 우리가 2012년도가 바닥이고
그때부터 이제 한 2년 횡보하고 2014년도부터 오르기 맞아요. 시작했어요. 예. 그럼 그때는 이제 사람들 심리가 부동산 얘기하고 뭐 그런 사람들 아무도 없었거든요. 네, 네. 주식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럴 때 좋은 회사들을 잘 세팅해 놓으면 감익 구간이 거의 끝나갈 때쯤 했을 때는 주가가 한 30% 올라 있을 거고 그다음에 증익 구간에는 막 달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다시 증익 구간에 기업들이 이익을 많이 찍을 때쯤 되면은 뭐 3천 언저리 가 있고 그러면 이제 또 회사에서 주식 이야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때 이제 들어오시는 거죠. 그러다가 초기에는 조금 수익 나다가 다시 또 하락기로 오게 되면 고통을 받고 포기하는 이제 뭐 거의 무한 반복인데 거의 무한 반복이었어요. 제가 23년 동안은 이게 마찬가지였는데 이럴 때 큰 부자 되신 분들은 이럴 때 주식을 꾸준히 괜찮은 회사들을 잘 모아놓으신 분들이 큰 수익을 내시더라고요. 좋은 시기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오늘 많은 분들이 냉철 박홍일님이 여기 나와 주셔서 과연 나는 이렇게 손해가 많은데 냉철은 진짜 이 저 주식계의 선수인 냉철은 성적이 어떻게 될까 이것도 궁금해하실 거예요. 2022년에 성적표를 공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올해 마이너스 8.88입니다. 냉철도 마이너스입니까? 네네. 올해 어제 저희 전업 투자자 저랑 한 13년, 14년 같이 하신 분들 네. 만났는데 올해는 되게 잘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네. 시장에 자산이 좀 있으신 분들이고 저랑 다르게 저는 자산이 없지만 단 한 분도 플러스 나신 분은 없었고, 그렇습니까? 예, 플러스 난 케이스는 이제 건너서는 이제 집중하신 분들, 집중해서 아이디어가 한두 개 맞은 케이스들은 올해 뭐 더블 나신 분들도 있고 해요. 예,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대부분 좀 사이즈가 작죠. 뭐 한 5억, 뭐 10억 정도 그냥 탁 질렀는데 그게 맞아 떨어지고 이제 그런 경우는 그런데 포트를 구성해서 자산을 이렇게 세팅하신 경우에는 올해 플러스는 제 주변에는 없네요. 선수들도 이렇게 마이너스가 날 정도로 어려운 장이었습니다. 너나 없이 힘든 장이었는데 이 힘든 주식을 왜 이렇게 하세요? 업으로? 왜 하시는 거예요?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이걸 배워버려서 시작을 안 했어요. 아니 농담이고요. 네. 사실 이제 주식 자체가 뭐 투자가 꾸준히 이렇게 그 어떤 철학을 가지고서 기준을 가지고 하시면은 사실 언젠가는 또 이렇게 수익이 날 수 있는 뭐 소위 말해서 좀 부를 좀 더 증가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니까 제 생각에는 뭐 조금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주식에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요. 저도 당연히 그래서 그쪽에 그런 이유로 관심을 가지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걸 공부를 이 주식을 보다 보면은 또 아주 또 흥미롭고 재미가 있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세상도 알아가는 면도 분명히 있고 그런 점들이 상당히 또 자극을 주니까 그래서들 아마 주식을 하시는 게 아닐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 대표님도 마이너스 수익일 때가 있죠. 아우 많습니다. 그럼 네. 그때 평정심을 어떻게 찾으세요?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하세요? 그러니까 그 감정이입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실체가 표현된 숫자이지 제가 거기에 감정이입을 해가지고서 막 아이고 이거 무조건 잘 돼야 되는데 무조건 잘 돼야 되는 건 또 무조건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올랐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투영이 되다 보면은 감정적으로 많이 좀 힘들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감정을 소모한다고 해서 올라가고 그러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감정 최대한 그냥 배제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냉철님은 주식 왜 하시는 거예요? 뭐가 돈 벌려고 합니다. 돈 벌려고. 돈 벌려고. 근데 마이너스가 날 때도 이렇게 있잖아요. 아 그럼요. 근데 이제 결론은 제가 이제 어제 만난 분들하고 이제 투자 모임을 한 이제 13년이 됐는데 전부 회사 직원이었어요. 뭐 대기업의 뭐 재무팀장 뭐 이렇게 일반인들이었는데 지금은 전부 다 이제 일명 뭐 슈퍼개미가 되셨어요. 13년 동안. 그러니까 바른 방법으로 오래 한 분들 중에서 저는 실패한 돈을 못 본 분들은 아직 못 봤어요. 제대로 된 방법으로. 이제 실패한 케이스들은 과도한 레버리지라든지 이제 너무 꿈을 쫓는 주식에 너무 뭐 배팅을 했다든지 이런 케이스 말고는 전부 다 한백어만 조그만 이런 거요? 그렇죠. 너무 이제 그 회사가 실제 값어치보다 좀 부풀려지는데 유행이 맞는 그런 거를 쫓는다든지 저는 주식 투자가 저는 뭐 힘들다고 생각한 적은 없고요. 결론적으로는 수익이 나기 때문에 돈 벌려고 합니다. 아니 그래도 내가 판단했는데 그 판단이 틀릴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손실이 좀 크게 나거나 이랬을 때는 마인드 컨트롤을 어떻게 하세요? 판단이 근데 이거를 예전에 뭐 개별 종목에다가 집중할 때는 내 판단이 틀렸을 때 뭐 내가 큰 위기가 오게끔 뭐 그렇게 세팅이 되는데 네. 이게 포트 구성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네. 비중을 예를 들면 네. 삼성전자에다가 100%를 하게 되면 개별 기업 리스크를 이거를 막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기업의 경쟁력을 잃는다든지 이제 더 좋은 회사가 나와서 뭐 노키아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걸 막을 방법이 없는데 삼성전자도 들고 있고 뭐 CJ 제일제당도 들고 있고 해서 하면 삼성전자가 혹시 잘못된다 하더라도 다른 회사들이 이거를 막아주거든요. 야. 이게 다 같이 망할 뭐 확률은 뭐 전 세계 경제가 다 망하는 모든 기업이 다 망하는 거 이런 거 말고는 없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되게 하면은 리스크도 줄지만 수익률도 줄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수익률이 주는 것만큼은 본인이 감수를 하고 포트 전략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리스크가 주식이 없어요. 이제 바른 방법을 하게 되면 근데 이제 리스크 계속 잃는 분들은 바른 방법을 모르고 리스크를 계속 부담하면서 투자를 하고 이제 눈 감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감정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뭐 바닥에서 손절을 하고 좋은 가격에 비싼 가격에 또 이제 집중해서 들어가고 이거를 반복하죠. 그 자본들이 스마트머니 그렇게 직장인들이 큰 돈 벌고 슈퍼게임이 되는 대로 빨려 들어가는 구조거든요.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해요. 버는 분들은 꾸준히 벌어요. 네. 그래서 올해 마이너스 나고 2008년도에 제가 마이너스 나고 네. 해로 따지면 마이너스 나는 애들이 별로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주식으로 돈을 벌고 성공했고 이런 분들은 주식의 재미를 느끼죠. 골프하고 비슷한 게 골프 잘 치는 분들은 골프장 가면 즐거운 운동이래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골프장 가면 완전 노동이에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땅 파고 있으니까. 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주식의 재미를 느낀다는 걸 한번 따봤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낭패의 지름길일 수도 있어요. 한번 훅 따서 그 다음에 쭉 잃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뭐라고 해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에 2020, 21년 이때 그냥 뭘 해도 다 막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하락장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채 오래 좌절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한테 어떤 얘기죠? 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가 시작을 처음 한 게 이제 금융위기 직전에 네,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정말로 그때만 해도 뭐 NHN이나 현대중공업이나 포스코나 이제 다들 워렌 네. 버핏인 줄 알고서 투자를 네.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보니까는 이것이 진짜 좀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구나 투자에서 네. 그거를 실은 옆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봤자 네. 몸소 경험하기 전에는 그만큼 느끼지는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좋은 시절도 있고 나쁜 시절도 있고 하면서 그것이 내가 투자하는 방법을 좀 완성해 나가도록 해주는 것이다 이고 사실 그 자산이 적을 때 그걸 경험하는 게 굉장한 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 어쨌든 이런 점들을 이제 겪으면서 당연히 이제 누구나 좋을 때 나쁠 때가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것들을 좀 잘 이렇게 그 본인의 투자 성향을 만들어 나가는 데에 좀 잘 가지고 와가지고서 좀 완성해 가시느냐 그게 오히려 저는 뭐 숙제이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요. 그 점을 하시기에는 사실은 이번에 최근에 코로나 이후의 장 자체는 그런 걸 만드시기에는 상당히 좋은 시기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냉철님은 내가 주식을 해보니까 이게 주식에 소질이 있다 이런 걸 언제 느끼셨습니까? 전 뭐 우선 좋아해요. 이 뭔가 이렇게 분석하는 걸 좋아하고요. 그리고 하면서 저는 좀 운이 좀 좋았던 네. 케이스고 그리고 과도하게 이제 하락장이 온다든지 네. 뭐 주식이 떨어진다고 해서 고통을 크게 많이 받지 않아요. 네. 저는 굉장히 뭐 사실 흑수저로 알바해서 막 50만 원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초기부터 좀 차근차근 했어요. 하고 리스크를 크게 부담을 안 하는 전략을 하면서 또 크게 뭐 고통받을 일도 없었고요. 하면서 이게 저랑은 이게 맞는구나 투자가 뭐 그렇게 느꼈고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오면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 들어왔다가 이제 손실 보는 분들은 이제 수익을 낳느냐가 안 낳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는 이제 제가 제 생각이 조금 이게 특이한데
저는 논리적인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벌었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내가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고 벌고 알고 번 거하고 그냥 눈 감고 운으로 돈이 들어온 거를 네. 구분을 해야 됩니다. 운으로 돈을 번 거를 이제 보통은 이제 실력으로 착각을 하고 되게 좋아하죠. 네. 근데 결국은 그게 이제 그 확률적으로 반복되다 보면은 그 손실을 입을 가능성도 그 확률로 돌아옵니다. 근데 알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종목 하나당 이제 뭔가 이렇게 접근을 했을 때 성공 확률이 뭐 90% 이상이에요. 네. 네, 뭐 시간이 문제지 결국은 수익을 내고 나오거든요. 네. 이제 괜찮은 가격에 괜찮은 회사를 매입하게 되면 결국은 수익을 내고 나오는데 그 방법을 대부분들이 몰라요. 많은 분들이 아마 저 냉철님 저 다들 주식하시는 분들은 아시니까 최고 수익률이 몇 % 정도 됐죠? 제일 냈던 게 현대차 우선주가 2008년. 근데 그거 한 100몇십 %였던 것 같아요. 그럼 의미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네. 의미가 없어요. 그 수익률이 그게 개별 종목으로 뭐 이게 뭐 10배 나고 뭐 이게 의미가 크게 없어요. 기억도 안 나요. 그 중간에 로만 JS나도 거기 한 200% 정도 수익이 났었던 것 같고 그건 좀 비중이 좀 있었어요. 아, 난 10배짜리 몇 개 있고 이런 줄 알았어요. 아유, 그렇지 않아요. 그게요, 선생님 10%짜리 복리로 여러 개 불려간 사람하고 10배짜리 한 번 맞은 사람보다 그 사람이 더 많이 벌써 10%짜리 여러 개 맞은 사람이 중요한 건 안 터지는 게 중요한 거죠. 그거는 사실은 뭐 몇백 프로 낸 거는 있네. 테슬라도 있네요. 아, 테슬라 되게 싸게 샀다가 뭐 그게 수도 없어요. 네. 그 의미가 없는 게 사실은 집중해서 박은 게 그 정도 집중해서 그러니까 자산을 넣은 게 사실은 그렇게 많이 나와야 의미가 있는 거고 자산의 일부분이 들어가서 10배 나오는 거 크게 좀 의미가 없고 그 의미는 별로 없습니다. 그거는. 네. 자, 테슬라 얘기 나왔으니까 네네. 테슬라 아직도 가지고 계세요? 뭐 조금 남겨 그때 한 70% 정리하고 뭐 20%, 30% 정도 남은 것 같아요. 테슬라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 많이 떨어졌어요. 이건 어쩌면 좋겠습니까? 저는 사실 언제 살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예, 아직 들어가진 그래요? 않았고 왜 안 들어갔습니까? 제가 원하는 가격이 아니고 환이 지금 2,870원이면 아, 예, 근데 들어가긴 들어갈 것이다. 예, 다시 들어갈 겁니다. 예. 정 대표님은 테슬라 어떻게 보세요? 기왕에 종목 얘기 나왔으니까 한번 물고 늘어져 봐야지. 저는 이제 테슬라에 대해 가지고서 네. 제일 그런 거는 이게 진짜 자율주행이 언제 정도에 될 수 있을까? 네. 그리고 그 시간을 참을 만큼 해가지고서 내가 이 종목을 사가지고 포트를 구성을 할 수 있을까? 뭐 그게 제일 고민이고요. 테슬라 자체가 그쪽에 있어가지고서 제일 잘한다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서는 뭐 의심의 여지는 없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매력적인 액수에 와 있습니까 지금 테슬라 주가가? 사실 자율주행만 생각하면은 이 가격은 뭐 매력적이죠. 예. 자율주행 근데 딴 데서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애플도 한다고 그러고 뭐. 근데 사실 애플은 지금 현실적으로 차가 나오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요. 예상을 했던 것보다도 더 제가 볼 때는 오래 걸릴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데에서 이 부분을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체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거는 말이 된다라고 보고요. 그게 아니라 다른 데에서 쫓아오는 거에 대해 가지고서 그렇게까지 고민할 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차가 나온다면 테슬라에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액수는 매력적이다. 네. 알겠습니다. 주식 잘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이게 통찰력입니까? 배팅력입니까? 눈치하고 민첩성입니까? 아니면 진드간이 깔고 앉아 있는 뚝심입니까? 뭐가 제일 필요합니까? 우선 뭐 성격적으로 맞아야 되고요. 일단 분석력. 네, 분석도 잘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좀 여유 있는 그 마음 같은 멘탈이 제가 볼 때 제일 평정심? 중요해요. 예, 멘탈이 제일 중요해요. 예, 그다음에 돈도 중요하죠. 돈이 좀 있어야 되죠. 근데 멘탈이 제일 중요하고 네, 예를 멘탈. 들면 안정된 제 주변에서 이제 큰 네. 자산 일군 분들 중에 이제 한 의사분이 있는데 네. 이분은 이제 소득의 일부분은 계속 주식을 사요. 네. 근데 주식을 또 보실 줄도 알아요. 그리고 이제 본업이 바쁘시니까 주식 흔들리는 거에 그렇게 또 영향도 안 받아요. 네. 꾸준히 늘어요. 이제 올해같이 장이 너무 어려울 때는 어차피 뭐 시장이 끌고 내려와 버리니까 어쩔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 이런 분들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뭐 계속 늘죠. 성격이 제가 볼 때 제일 성향이 안 맞으면은 성격. 네, 느긋해야 되는구나. 안 되더라고요. 분석하고 느긋하고. 부동산은 성격이 안 맞아도 본인이 이제 깔고 있고 네. 이제 눈에 보이니까 대부분 큰 실수를 잘 안 해요. 근데
주식 같은 경우는 너무 팔기도 쉽고 그렇기 네. 때문에 홧김에 그냥 막 팔아버리고 네. 굉장히 좋은 걸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욕심을 컨트롤 못해요. 이 욕심 인간이 이제 욕심하고 이 두려움을 컨트롤을 잘하는 분들은 거기다 기본적인 지능만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정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종목을 보는 눈, 승부사의 기질, 눈치 게임, 뚝심 이 중에 답이 있습니까? 다 갖추면 제일 일단 네. 근데 이 다 갖춘 분들이 전문가가 되는 거죠. 네, 네. 사실 이제 이 부분들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를 좀 잘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는 거를 네. 일단은 제일 좀 그러니까 본인한테 되게 솔직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뭐 주식에 저는 정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 기법도 워낙 다양해져 있는 상황이라 그래서 일단 처음에 그러니까는 뭐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처음에 보게 되면 가치 투자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거든요. 네. 뭔가 또 좀 정도로 돈을 버는 것 같고인데 또 그것이 안 맞는 분들도 있어요, 네. 분명히. 근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마치 모든 게 사파인 것처럼 여겨져 버리면 사실은 투자하는데 내 성향은 이렇고 나는 장점이 여기 있는데 다른 걸 하고 있는 게 돼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본인 성향이 어떤지가 너무나 중요할 것 같고요. 그에 맞춰 가지고서 방법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시는 것이 저는 제일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개인 투자자 분들 중에서 증권사 객장을 통해서 그쪽 권유로 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막 마이너스 30 밑으로 내려가고 막 이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기다려라. 기다리면 다 오른다. 이래요. 근데 기다리는 것도 이게 한계가 있는 거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아니 회사가 지금 좋아지는데 주가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이제 기다려야 되죠.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덕목 중에 승부사 기질 있잖아요. 네. 저는 그게 덕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진짜 승부사 기질로 큰 자산 번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다. 제가 주변에 봤을 때 승부사 기질로 망한 사람이 훨씬 많아요. 한 10배 이상으로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사실 승부사 기질을 발휘하다가 그건 도박 성향이 네, 망하고요. 이제 주가가 떨어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회사가 어떤 상황인가가 중요하거든요. 네. 회사 주가는 떨어지고 있는데 회사는 좋아지고 있어요. 음. 그런 케이스들이 되게 많아요. 작년에 그때 저희 타방송에 뭐 오리온도 그렇고 뭐 회사는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는 계속 떨어졌단 말이에요. 최근에 오른 거지. 그런 경우는 이제 더 사야죠. 근데 떨어지는데 회사가 안 좋아서 떨어지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그게 있어요. 이제 떨어졌어. 네. 한 마이너스 20% 됐는데 조금씩 올라요. 네. 근데 본전 딱 되면 얼른 팔아요. 얼른 팔죠. 예. 네. 근데 네. 이게 결국은 주식으로 돈 번 사람들은 내가 산 가격보다 올랐을 때 파니까 번 건데 네. 대부분은 20% 손실 막 감수하고 끙끙 참고 있다가 네. 한 1년 반 참다가 본전 되면 홀랑 팔아요. 심리적 오류 때문에 그래요. 네. 그 기본적으로 이 주식이 인간한테 맞지 않는 거는 인간의 이 설계 도면 자체가 주식에 맞지 않게끔 설계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통을 받았잖아요. 고통을 받다가 본전을 오게 되면 그 예전에 받았던 그 고통을 다시 느끼고 싶지 않은 심리적인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본전 오면은 팔아버려요. 또 그러면 팔아버리면 그게 내가 판 가격에서 2배, 3배를 가는 거죠. 가고 있어요. 회사가 좋아져서 제가 예로 이제 잘된 예를 하나 설명드리면 오리온이 제가 마이너스 30%까지 찍히더라고요. 네. 그래도 뭐 계속 조금씩 더 샀어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수익권인데 아직 안 팔고 있거든요. 사실 이걸 잘 못해요. 본전 오면은 딱 그 전에 본전만 왔으면 하는 그 심리적 오류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회사가 좋아지면 꼭 좀 또 들고 있을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이제 구독자들한테 하는 얘기 중에 중요하다고 이제 꼭 하는 얘기가 본전 치려고 주식하는 거 아니잖아요. 벌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더라고. 그렇게 되죠. 그 심리적 오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설계 도면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설계돼 있습니다, 인간이. 그래서 아까 또 그걸 돌아가면 극복해야죠. 예. 삼성전자 같은 것도 본전은 팔죠. 제가 지금 7만 원까지 내려왔거든요. 그 위에서부터 야금야금 사가지고 제가 매수가 7만 원 정도까지 평단가 낮췄어요. 이제 더 낮춰야 되겠지만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7만 원 되면 홀랑 팔아요 또 그 본전에서 그렇게 애써 놓고 이건 역시 팔지 마세요. 평정심을 찾아야 되는 겁니까? 네네. 그 개인들 매물병이 8만 원에 엄청 많아요. 그래서 개인들 8만 원 오면은 개인들이 뭐 거기서 다
네. 집어 던질 거고 만약에 회사가 좋은 상황이면은 거기서 스마트 머니들은 더 살 겁니다. 또 하나는 부자가 되려면 이게 우리는 이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렇게 들었잖아요. 근데 부자가 되려면 진짜 진정한 투자를 하려면 승부사의 기질로 집중해서 한 방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이럴 수는 있습니다. 정말로 자기가 완벽하게 분석을 했다. 네. 그리고 정말로 매력적인 가격이다라면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네. 사실 저는 이제 예전 제 경험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요. 제가 회사 그때 뭐 펀드 이제 하고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회사하고 미팅을 했는데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네. 거기에 이제 대표님까지 다 해서 정말로 회사가 너무 좋다라고 했는데 이제 내일부터 사자라고 결정을 내렸는데 그날 저녁에 그 회사 공장이 전소가 돼 버렸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1년 이상 거래 정지 들어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회사 자체는 리스크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이라도 좋으니까는 반드시 조금은 분산 투자를 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통제를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너무 펼치면은 사실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본업이 보통 있으실 텐데 그걸 다 케어를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리고 그것 말고도 또 새로운 종목 계속 발굴도 하실 거잖아요. 네. 그러면 종목이 너무 많으면 사실은 그중에 일부는 내가 제대로 보지 않게 되고 케어도 안 해주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현실적으로는 한 5종목에서 10종목 정도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시기에는 제일 괜찮은 숫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1억 가지고 1,000만 원씩 10개? 그러니까 뭐 가령 예를 들면 그렇게 하시는 이를테면? 거죠. 예, 예. 이 방법 어떻습니까? 그 사람마다 다 다른데요. 저는 예전에는 5종목 이내였었어요. 예전에는. 지금 50종목이 넘습니다. 미국 종목까지 하면 100개가 넘고요. 와, 그걸 다 봐요? 네. 다 봅니다. 그리고 뭐 오래 했으니까 다 아는 회사만 네. 하고 주력 종목이냐 분산 투자냐 이거는 네. 진짜 제가 생각할 때는 엄마냐 아빠냐 같은 제가 볼 때 그래요? 개념이거든요. 예, 제 주변 중에 이제 주력으로 하신 분 중에 네. 큰 돈 버는데 리스크를 부담 안 하고 한 종목 두 종목으로 왔다가 막 100억 200억씩 박아서 부자 되신 분들도 있고 네. 분산은 사실 뭐 위험하게 하기는 좀 어렵고요. 또 주력으로 했다가 가치 없는 거 투자했다가 이제 크게 뭐 망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면 부산가스가 이제 공개 매수를 했는데 네. 제가 아는 지인분은 그거를 뭐 100억 이상 샀어요. 네. 계속 샀어요. 리스크가 0이에요, 0. 단 리스크 하나는 내가 그걸 기다릴 수 있느냐 없느냐인 거거든요. 결국은 그 뭐 회사의 값어치, 회사의 뭐 여러 가지 가치보다는 훨씬 저렴한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거래가 됐기 때문에 네. 그분이 그걸 5년을 기다렸습니다. 5년. 5년 그냥 5년에 한 번에 산 것도 아니고 5년 동안 매수를 했어요. 5년 동안 매수를 해가지고 결국은 성공했는데 아직까지는 불패입니다. 불패. 네. 근데 리스크 그거를 주력을 했다고 부담을 했다고 보기도 좀 어렵거든요. 근데 뭘 되게 주식이 이렇게 주력이냐, 뭐 집중이냐, 분산이냐 이렇게 크게 나누고 인간이 이렇게 좀 나누고 싶어해요. 근데 생각보다 안으로 들어가면 디테일하게 복잡해요. 주력 중에서도 완전히 나뉘어요. 리스크를 부담한 것과 안 부담한 걸로 나뉘고 분산도 제가 볼 때는 뭐 이상한 걸로 분산하면 이제 그 다 리스크를 다르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근데 주식을 하다 보면 어떤 주식은 7일 연속 상한가 가는 주식이 있고 어떤 주식은 23배 이상 막 올라가는 23%도 아니에요. 23배 이상 올라가는 주식이 있는데 그런 종목이 그렇게 힘들었던 올해 2022년에 나온 게 있습니다. 7연속 상한가 현대사료, 하이드로 리튬 최저점으로부터 2389%, 23.89배가 올랐어요. 야, 주변에 이런 거 산 분 있었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플레이 하는 분들하고는 네. 뭐 없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런 종목에 들어간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있으시겠죠. 네. 근데 안타깝게도 저는 그 운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아 이런 거 한번 본 적도 없습니까? 이런 거 한번 들어가서 이렇게 막 20배씩 먹는 분들. 그렇게까지, 그러니까는 그거는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 차트를 쭉 그어 보면은 바닥에서 꼭지까지 해서 몇 배 이렇게 하는데 네. 사실 그 속에서는 엄청난 매매들이 있었고 또 그걸 사고 파신 분 중에서는 그 상승하는 중에서도 올랐을 때 샀다 좀 내릴 때 팔아서 손실 본 분도 있고 아주 바닥에서 끝까지 다
이익을 내는 분은 사실은 제 생각에는 없지 않을까라고 현실적으로는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건 내 수익이 아니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 예.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요, 이 귀합사들이 있어요. 저도 대표적인 귀합사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 사람 얘기를 듣고 투자 선택은 내가 하는 건데 꼭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그건 떨어지고 내가 안 산 종목은 올라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아마 수익이 난 케이스도 있으실 텐데 그런 건 쉽게 있고 이제 손실이 난 거는 기업에 강력하게 들어가게 되죠. 좀 전에 이제 뭐 2,400% 올라간 이런 종목을 저는 이렇게 수익을 내는 사람을 봤어요. 이거를. 근데 누구냐면은 이런 걸 만드는 분들 이게 그냥 나올 수 없어요. 같이 없는 이거를 만드는 팀이 있어요. 그래요? 예, 팀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딱 이런 시장에는 딱 두 종류가 돼요. 이거를 주도하는 그 팀, 이걸 만드는 사람, 언제 얼마까지 보내고 얼마에 이제 팔고 나오고 이제 시나리오를 짜는 분들이 있고 이게 게임이 시작되면은 거기에 참여하는 일반 뭐 직장인들이죠. 그러면 뭐 100만 원, 200만 원, 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일종의 이제 뭐 도박장이 벌어지면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있어요. 장기적으로 이거에 참여하는 분들은 코인이랑 똑같습니다. 결국은 다 망합니다. 아직까지 뭐 이런 거만 쫓아다녀서 본인이 주도한 게 아닌데 수익을 장기적으로 낸 사람은 저는 본 적이 없고 이렇게 해서 큰 돈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결국은 뭐 조사 많이 받고 이게 주가 조작 세력이군요. 그럼요. 그냥은 나올 수 없는 거고요. 이런 거는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런 거를 주도해서 만들겠다. 둘 중에 하나는 내가 만들겠다. 그러면 이걸 내가 만들면 되는 거고요. 이걸 내가 쫓아가서 수익을 내겠다는 거는 장기적으로는 뭐 성공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그러면 뭐 답은 하나죠. 뭐 이런 종목은 나한테는 없는 거다. 가끔 이런 경우 있어요. 제가 들고 있는 종목인데 이런 팀들이 들어와서 만들어놓은 거예요. 땡큐죠. 그래서 그거 운이죠, 저는 운. 거기다 파는 거죠 이제. 완전 운이죠. 네. 네. 근데 또 일찍 팔어. 그런 분들은 또 일찍 팔어. 근데 제가 이럴 때 또 하는 얘기가 수익 났으면 됐습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예. 제가 뭐 제약 주식 가지고 있다가 저는 진짜 한 90% 오르니까 얼른 팔았는데 그게 20배 가더라고요. 네. 그런 게 있었어요. 네. 예. 아이고 얘기하다 보니까 더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가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2023년을 준비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라서요. 1월 2일에 다시 또 문을 열게 되는데 2023년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2023년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지금 질문에도 녹아 있는 것 같은데요. 워낙에 지금 이제 투자 심리가 얼어 있고 좋지 네. 않고 또 안 좋은 전망들이 많다는 것이 이제 질문에서 느껴지는데, 네. 근데 그보다는 제가 볼 때는 경로가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투자하기에는 우려 대비해서는 좋은 환경이 펼쳐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들 2023년 힘들다 경기 침체 간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해서 주식 이제 손해를 좀 보더라도 빠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참 강해요. 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는 힘들 거고요. 네. 네, 뭐 일반인들 가정은 뭐 제가 볼 때는 경제적으로는 어려운데 주식하기에는 제가 가장 좀 좋아하는 이런 상황이 저는 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주식 플레이하기는 주식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네. 주식하기는 꽤 괜찮은 상황이고요. 네. 뭐 경제는 안 좋을 거고요. 예,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이제 오늘 마무리하면서 두 분 고수님들을 모셨으니까 우리가 2023년 새해 덕담을 좀 들어봐야 되는데 우리 작가가 그러더라고요. 고수들의 덕담은 종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콕 집어서 얘기하실 수 있나? 하여간 뭐 섹터라든지 이런 점은 눈여겨보세요 하는 게 있으면 한 가지씩만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무리하면서. 네, 저는 뭐 지금 들고 있는 건데 제약 쪽하고 네. 바이오 말고요. 제약하고 음식료 쪽이 내년에도 굉장히 플레이하기 좋다고 봅니다. 그거하고 이제 항공 쪽은 이제 대한항공은 이제 부채가 많아서 그렇긴 한데 기업 상황은 되게 좋아질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그 부대 대한항공과 또 연관된 그런 항공 쪽 관련된 또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데들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이거는 뭐 좋아질 수밖에 없는 회사들. 그리고 이제 피해야 할 곳은 반도체 쪽은 어렵고 자동차는 그보다 좀 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조금 좀
왜 자동차는 B2C이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다. 반도체는 B2B 비기 제약, 때문에 그렇고. 음식, 네. 음식료, 제약이랑 음식료로 뭐 네.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좀 뭐 그런 부도 위험이나 이런 거에 대한 우려들이 좀 과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다라고 보면은 금융주들도 또 우려가 너무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가치주.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한 해 동안 정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잖아요. 장부상으로 마이너스 난 손실은 그게 확정 손실이 아니니까 거기서 희망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 힘든 시장을 이겨내신 여러분들이라면 2023년에 희망의 빛을 쬐 자격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경주마 2022년 여기까지 달리고요. 2023년 1월 2일 장 끝나고 다시 와서 2023년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